네, 오늘도 네 분의 패널과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고영신 한양대 특임 교수,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 김광삼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네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얘기로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앞서서 지금 함께 영상을 보셨는데요. 네. 굉장히 그 봉화하고 광주의 분위기가 사뭇 좀 다른 것 같네요. 보면. 호불호가 분명하네요. 네, 한쪽에서는 환대고 한쪽에서는 냉대고 네네.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광주 쪽에서는 뭐 호남 민심 좀 반문이랄까 네. 또 반노 쪽의 그런 분위기가 아직은 네네. 가시지 않은 상황이고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뭐 비대위원, 선대위원까지 다 끌고 가서 네. 이렇게 5.18 묘역도 참배를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네. 거기 뭐 피켓도 나와 있고 뭐 이렇게 주장도 했는데 훈장부터 반납하라 네. 이렇게 했는데 반납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아, 예,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예, 예. 과거에 한승수 전 총리가 계십니다. 아, 예, 예. 그분이 2008년도에 총리 청문회를 앞두고 네. 이분도 국보에서 같이 재무위원을 했는데 야당의 강력한 그 비판의 소리를 듣고 네네.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던 네네. 보구 군장 천수장 네네. 이걸 반납했었어요.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광주 가실 때 그 훈장을 좀 가지고 가서 예, 5.18 영령들 앞에 딱 바치고 예. 나 이거 잘못한 것 했다. 이렇게 사죄를 좀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네네. 광주 시민이나 5.18 그 단체 또 유족들 일부에서는 진정성이 좀 부족하다 아, 예.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진정성을 좀 의심하는 것 같은데 무릎까지 꿇고 사실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소신이 강해서 웬만해서는 사과 같은 거 잘 안 하시는데 지난번 사과만 해도 대단한 결심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들을 하셨거든요. 네. 그럼에도 안 했을 땐 진짜 말씀하신 대로 훈장이라도 이렇게 반납을 하면 결정적으로 어떻게 될까 싶긴 한데요. 네, 일단 뭐 호남 민심달에겐 한계가 있다라고 예, 봐야 될 예. 거고요. 두 가지 면에서 그렇다고 분석할 겁니다. 네. 일단 광주라는 문제 자체가 네, 네. 호남 정서, 특히나 호남 민심에 굉장히 뿌리 깊은 상처라는 예, 예. 이런 어떤 태생적인 문제점이 있고요. 그렇겠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김전희 위원장의 일관성 없는 말에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볼 수 네.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후회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아, 네. 그리고 이런 외압에 인해서 후회한다는 얘기를 어느 정도 아까도 자막에도 나오지만은 어느 정도 후회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네네. 일평생 살아오시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한다거나 네네. 사과를 한다거나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 네네.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과연 진정성이 있겠는가? 네네. 이게 과연 호남 정서가 이런 걸 받아들이겠는가? 네네.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뭐 국보위에 참여한 논란도 있겠지만은 전두환 정부에서 2번 비례대표를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까 훈장 말씀하신 것과 예. 함께 어떤 근본적인 본인의 반성이 있는 것인가? 네네. 여기에 대해서 호남 사람들이 묻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한승수 전 총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을 때 받아들여졌는데 혹시라도 이번에도 훈장을 반납이라도 혹시 결단을 내리신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훈장 반납을 한다 하더라도 네네. 이게 시간적으로 굉장히 타이밍이 많이 지났다고 생각해요. 이미 지났다. 예, 특히 처음에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처음에 취임했을 때 국부회 관련 부분을 가장 문제 삼고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뭐 훈장을 반납하고 예, 예. 나의 어떠한 그 참여를 한다랄지 그랬으면 아마 이런 논란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컸는데 네. 이게 뭐 사실 말이 계속 바뀌고 뭐 국보위에 차출된 거고 나는 오히려 부가세 관련해서 내가 오히려 기여를 했다 네, 이제 네.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됐다고 보고요. 네. 지금 봉화마을 간 거하고 광주 간 거하고 어떤 그 굉장히 미묘한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네, 차이점이 있냐면 물론 한쪽은 굉장히 뭐 홀대를 하고 한쪽은 굉장히 또 굉장히 뭐죠 후하게 네, 네. 접하는 그런 걸 봤는데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됐건 국민의당이 됐건 제일 중요한 것은 호남 민심이거든요. 지금 호남 민심 가지고 굉장히 서로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는 홀대를 받고 오히려 봉화마을 가서는 굉장히 후한 대접을 받는 걸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면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표는 호남에서 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경쟁을 하는 건데 이후에 향후에도 총선까지 끝날 때까지 아마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정체성에 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문제가 될 겁니다. 네네. 뭐 최근에도 새누리당에서 김용갑 전 의원 네네. 이런 분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뭐 국보위 참여랄지 비례대표랄지 그다음에 경제 민주화 참여 과정에 있어서 어떤 예. 새누리당과 어떤 연대성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끊임없이 잡음이 생길 거고 네.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상승세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 가도를 밟고 있는데 만약 그게 어찌 보면 더 가속도를 못 내고 있는 부분이
김정인 위원장의 국보위 논란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엑셀과 브레이크를 두 개 다 가진 분이시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세를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김종인 위원장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네네.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색깔 논란까지 나왔을 정도로 뭐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게 예. 과거의 더불어민주당이었고 그 부분을 극복해서 중도 성향도 같이 가자. 앞으로 실질적으로 능력이 무엇이면 수권 정당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보면 운동권 중심의 정당이라든가 네네. 이런 비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영입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엑셀레이터가 돼서 지금 지지율로 올랐던 건데 그것이 과거의 전력 때문에 브레이크가 된다? 저는 그게 완전히 또 두 개가 모순되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예. 두 개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네. 사실 호남 분들도요. 완전히 호남 분들의 어떤 그 야권을 지지하는 분들의 성향이 그렇게 무슨 뭐 좌편향됐다거나 아니면 진보성 때문에 호남 분들이 야권의 성향을 가졌다?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화를 시킨다면 네. 우려하는 것처럼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네네. 오히려 저는 이제 국민의당이 됐건 이런 쪽에서 야권끼리의 어떤 싸움의 정쟁의 수단으로서 과거의 이력 같은 것을 들고 나오는 일은 네네.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실. 손해 보는 일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예.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보셨지만은 봉하마을 상황도 좀 짚어보면요. 네. 생각보다 그쪽은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더군다나 뭐 이렇게 그 권 여사 같은 경우도 될 것 같아. 예. 이런 얘기를 했다는 분위기는 어떤 점에서 좀 그렇게 메시지가 나왔을까요? 우선 김정인 선대위원장이 오기 전에 탈당 분당 사태가 이렇게 심각화될 때는 이러다가 더불어민주당이 네네. 붕괴되는 거 아니냐. 네네. 경우에 따라서는 총선 전에 뭐 제1야당이 바뀌는 건 아닌가 하는 네. 그런 뭐 우려감도 친노 쪽에서는 가졌지 않았겠느냐. 네네. 그런 점에서 김정인 선대위원장이 와서 그런 탈당 사태에 대해서 쐐기도 받고 네. 또 어쨌든 새로운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그런 노력이 네네. 합쳐져 가지고 시너지를 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점에 있어서는 뭐 권양숙 여사뿐만 아니라 친노 쪽으로서는 뭐 정말 백만 원군이시죠. 네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렇게 환대를 했는데요. 지난번 안철수 의원도 찾아갔을 때는 네네. 간철수다. 배신자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까지 험한 얘기까지도 나왔고 네. 좀 뭐 권영숙 여사도 좀 뜨막하게 이렇게 맞이했던 것 같은데 네네. 어쨌든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상당히 강력하게 이렇게 탄핵을 주장했던 분인데 예. 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역시 정치는 생물이라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뭐 아까 지지자들 목소리도 좀 들어보면은 뭐 이름도 환호하고 김정인 위원장 같은 경우 두 손도 흔들어서 이렇게 환호에 좀 대응도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뭐 친노 그룹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네네. 어쨌든 지금 정치 상황 자체가 네. 친노 그룹의 지지를 통해서 좀 위기에 처한 친노 그룹 구원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런 면에서 어떤 이념적 단일성이라든가 행동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친노 그룹 입장에서는 예, 예. 김정인 위원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특히나 호남 지역에서 열세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환대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어떤 이념보다는 정치 논리가 앞서기 때문에 예. 저런 좋은 분위기가 연출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네네. 광주랑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는 거군요. 지금 보면은 뭐 그 봉하마을 같은 경우에서도 뭐 안철수 의원하고 좀 분위기가 좀 달랐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 상황과 좀 비교를 좀 잠깐 좀 해주신다면요. 비교 엄청 되죠. 지난번 안철수 대표가 갔을 때는 굉장히 뭐 야유도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현재 어떤 국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네네. 어떤 그 모습을 철저히 볼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은 뭐 친노의 색채가 짙기 때문에 봉하마을 자체는 뭐 더불어민주당의 뭐 좋은 감정을 네네. 가질 수 있을 네네. 뿐 아니고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뭐 당연하다고 보고요. 예, 예. 호남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네. 지금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오면서 또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그 전에 이제 국민의당 쪽으로 상당히 기울었던 예. 호남 민심이 지금 평형을 찾아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향후에 있어서 어떠한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보이느냐, 예. 그리고 어떤 총선에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너무 호남 민심을 가지고 그걸 얻기 위해서 올인을 하다 보니까 다른 건 다 없어진 거죠. 단지 누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들어왔을 때 표를 얻을 것이냐, 거기에만 관점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앞으로 제1야당이 누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대선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만은 네. 현재로 김정인 선대위원장을 영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중도의 어떤 표가 상당히 왔기 때문에 네.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새로운 색깔을 입힌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상승세에 있다고 보고요. 네. 이건 또 아마 엎치락뒤치락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거기에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가장 중심에 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한 네네. 말씀 추가하면은 네네. 광주에 가서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아주 홀대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네. 이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네. 이번에 광주에 있었던 그 5.18 단체 또 유족 대표들의 상당히 개방적이고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같이 뭐 동행한 일부에서는 분들도 있었죠. 반대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네네. 그 저녁 만찬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공식 기구의 대표들이 오셔서 이 5.18 정신을 여야 뭐 이 정치권들이 너무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네네. 하면서도 충분히 그런 관용하고 개방적인 그런 자세를 보인 거 그건 정말 높이 평가를 해야 합니다. 예, 광주의 정신이 바로 그런 거다. 네네. 예. 이 상황이라면 또 김종인 위원장도 좀 그 부분에서 또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어쨌든 오후 3시 반에 여야 지도부 회동이 좀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네네. 보면 원래 이제 이 원샷법이라든지 북한 인권법이라든지 이게 좀 얘기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가 합의를 된 했죠.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서 이게 어그러지면서 여당에서는 아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정조준에서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그렇습니다. 무슨 경제 죽이기 나선 것 아니냐, 운동권식 정치를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오늘 아침에 또 했더라고요.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원샷법,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죠. 네네. 다만 지금 그것도 중요하지만 선거구 획정, 선거법이 더 중요하다. 지금 12월 31일로 지금 비정상적인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걸 네. 빨리 같이 통과시키자 그런 입장인데 어쨌든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뭐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총선을 겨냥해서 어떤 그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해왔던 경제 민주화를 앞장서왔던 김종인과 박영선 선대위 체제가 예. 제1호로 기업활력 제고법 어떻게 보면 자기 야당 주장대로 친재벌적인 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측면도 있지만 아마 총선에서 경제 살리기와 경제 민주화라는 프레임으로 예, 또 예.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국회 책임론대 정부 책임론 경제가 어떻게 왜 이렇게 됐느냐에 대한 그런 프레임을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이게 법안도 제대로 처리 안 하고 일 안 해서 그렇다는데 그렇게 책임론을 여러 차례 주장했는데 이쪽에서는 정부가 잘못해갖고 지금 이거 기업활력 제고법 이게 통과된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게 바로 정부가 근본적으로 경제 대책을 잘못했다. 네. 이런 점을 지금 부각시키면서 총선 전략의 일환으로 지금 끌고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는 김종인 선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당내 기강도 잡지만 전국 주도권을 나 아니면 뭐 안 되는 거 봐라. 그 힘을 확실히 자기 위상을 예. 보여주는 예. 그런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나 네네. 경우에 따라서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또 화끈하게 이걸 양보해 줌으로 해서 국민들로부터는 야 역시 김종인이가 딱 한 번 흔드니까 안 되고 딱 오케이 하니까 되는구나. 예. 또 뭐 기업활력 제고법과 선거법이 같이 딱 통과가 된다면은 오늘 뭐 의장 주제로 예. 그런데 보면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가만히 앉아서 자기 위상이 팍 올라가죠. 네. 고 교수님 전략이라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시급한 법안인데 총선 전략이다. 만약에 계산이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좀? 일단 뭐 기업활력 제고법 원샷법이라고 네. 하죠. 하고 북한 인권법이 사실 여야 합의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통과문에 될 줄 알았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예. 김종인 선대위원장 말 한마디에 이게 무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어떤 그런 과정을 보면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힘, 네. 그런 역할을 굉장히 보여주는 네, 첫 번째 네. 케이스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굉장히 힘이 실리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사실 그 북한 인권법하고 원샷법은 좀 다르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원샷법, 기업활력 제고법 자체는 상임위도 이미 통과됐어요. 네. 그리고 여야 합의가 됐기 때문에 정의화 의장이 이것을 직권 상정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예.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는 상임위는 통과되지 않았거든요. 네. 단지 여야 합의만 있고 그 문구에 있어서 굉장히 야당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면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예, 예. 이건 상정하기가 굉장히 저는 합의만 있고 상임위 통과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제가 볼 때는 직권 상정하지 않고 네. 적어도 원샷법 정도는 직권 상정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이게 만약에 원샷법 자체가 통과 안 됐을 때 지금 현재는
야당은 야당끼리의 어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어떤 공천 싸움이 되고 있고 네. 또 여당은 여당끼리 친박과 비박 간의 공천 싸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마무리되고 총선 국면에 들어가면 결국 경제에 대한 부분이 포인트가 돼서 여당과 야당이 굉장히 치열한 전쟁을 치를 겁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기후한력 제고법에 대해서는 적어도 야당도 마찬가지고 또 정의화 의장도 아마 네.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지금 뭐 보세요? 지금 정의화 의장이 얘기한 데는 중대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이 중대 결정이 뭐냐? 직권상정을 하는 것이냐? 뭐 이쪽으로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정의화 의장 말씀한 내용 보면은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가능한 법안은 일괄해서 다 처리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원샷법, 기업활력 제고법과 함께 북한인권법 예. 여기에 여러 가지 쟁점 법안까지 다 처리하겠다는 이제 의지를 반영한 것이 아니냐인데 예, 예. 이 모든 문제 어쨌든 절차적인 여러 가지 이제 제한점들이 있죠. 네. 좀 뭐 여러 직권상정하기 위해서 985조를 보면은 여러 가지 천재지변, 전시사변, 이해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전제 조건에 이게 해당하느냐? 네네.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또 하나는 뭐 예조항입니다만은 의장이 각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한 경우에는 또 직권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번에 적어도 원샷법 같은 경우는 원내 대표끼리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아마 의장이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네. 직권상정을 할 거고요. 네네. 그렇지 않다고 해석을 한다면 직권상정 안 하게 될 텐데 적어도 여러 가지 쟁점 보담들을 빼더라도 원샷법만큼은 여기에 된다고 해석할 소지가 있지 않는가. 예, 예. 아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예, 있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의장의 중대 결정이라는 것이 네. 직권상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게 더불어민주당이겠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만약에 직권상정으로 원샷법이 통과된다 그러면은 그럼 여러 가지 지금 두 가지 문제점들 대정부 대립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혹은 김종인 위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걸 일부러 반대한 것이고 결국 실패했다라는 일종의 정치적 자괴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 정의의 여정의 결단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입지도 네, 상당한 여론의 그 중심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보면은 정의화 의장 보고 어찌 보면 새누리당 쪽에서는 야당 편이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막아왔었지 않습니까? 네. 직권상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오늘 해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직권상정 할지 말지가 결정될 텐데 오늘 야권 입장에서는요, 오늘 것까지 반대할 이유는 굳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네. 이제 여기서까지 처음에 한 번 정도 반대를 했었을 때는 뭐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서면서부터 본인의 어떤 야권의 이제 새로운 대표로서의 위상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것도 고려할 수가 있지만 더 이상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여권에서도 일성이 그거잖아요. 아우, 대표 맡고 나서 처음 한 거에 도로 마찬가지네. 그냥 합의된 거 깨는 게 처음 일이었냐. 예, 예. 이런 식의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까지 또 할 일은 없어 보이고요. 네. 제가 봐도 이제 왜 그러냐면 총선을 앞두고 나왔을 때 봐도 원샷법을 막상 통과시켰다고 해서 기업활력이 바로 제고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성공하는 정책이냐 아닌지를 가지고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야권 입장에서는 성공을 해야겠지만 네, 국민 네. 전체 입장에서는 당장 그게 뭐 총선에 크게 영향을 주고 그럴 것도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만큼은 오히려 선거법, 선거 구성하는 것과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해서 같이 묶어서 네.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고 물론 북한 인권법은 조금 문제가 다를 수가 있겠죠.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작고 문제도 있고 예. 이거는 또 그렇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하게 여권에서 예, 입장은 예. 어렵고. 네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금 뭐 어찌 보면 좀 묻혀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종걸 원내대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여야 합의까지 다 해놓고서는 갑자기 안 해버리면 전에 그 비대위원 그 문제도 그렇고요. 그렇죠. 이종걸 원내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좀 뭐 본인 표현대로라면 네네. 뭐 탄핵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탈당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도대체 탄핵당하건 말은 하는데 탈당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예. 그러니까 정치적 이해관계, 실리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게 맞는데 네. 그렇다고 해도 이런 여러 가지 명분 때문에 내가 탈당하기에는 손해 보는 게 많다라는 예. 해석이 어제도 있는 거고요. 예, 예. 자, 그렇다면은 본인이 무엇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에 대한 뭐 더불어민주당 이외의 그 예. 탈당한 의원들, 특히나 국민의당 중심으로 네. 정치적 비판이 앞으로 좀 거세질 가능성이 많고요. 네. 그리고 아마도 뭐 이종걸 원내대표로는 앞으로 총선 때까지 네. 많은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네. 내가 금배지를 한 번 더 달고 선수를 올리는 것 그 이상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네.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굉장한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요즘 뭐 언론에 나타난 이종걸 원내대표 어떤 하는 걸 보면요. 예. 그 전에 비해서 목에 굉장히 힘이 빠졌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그 전에는 뭐 굉장히 개성적이고 예. 뭐 독자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좀 순한 양이 됐다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두 번째 어떤 위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그 비대위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는 거잖아요. 그래 사실 비대위원도 아니고 비대위원이 아닌 것도 아니고 네, 네. 굉장히 모양새이 좋지 않죠. 그리고 보릿자루 같은 역할을 그렇죠. 해버린. 더군다나 이 네. 법안에 대해서 원내대표로서 다 합의해왔는데 예, 예. 김종인 위원장이 한 번에 그냥 이걸 파기시켜버렸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가 아마 이전 같으면 뭐 탈당 카드라는 것도 낼 수 있고 그런데 네, 현재는 이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 네. 이미 타이밍이 다 가버렸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이종걸 원내대표도 결국 이번 20대 총선에서 당선이 돼야 하는데 그 당선의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어요? 결국은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여기서 더 본인이 목소리를 크게 냈을 때 본인의 돌아오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아무튼 목소리는 좀 적어지고 지금 당에 그냥 따르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런 걸?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네. 내 꼴이 말이 아니다. 네. 또 당내에서 불우이웃이라고 하더라. 네.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어쨌든 이정걸 원내대표로서는 스타일이 너무 구겼죠. 네. 뭐 지금 배지 한 번 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당선은 국민들이 시키는 겁니다. 공천권은 뭐 김정인 선대위원장이 어느 정도 뭐 행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눈에 비치는 또 그 지역구에 비치는 여러 가지 모습은 이종걸 원내대표한테 기대했던 것에는 엄청나게 못 미치고 네. 자기 할아버님 이회영 그 할아버님이 그 이시영 저 부통령도 네. 이제 작은 할아버지인가 그렇게 됩니다만 네. 그분들이 정말 한국의 그 당시 구한말에 대거부했는데 그 모든 재산을 팔아갖고 만주로 가갖고 광복군 네. 세우고 그런 기계가 어디로 갔느냐. 빠지 하나 때문에 사람이 저렇게 정치적 소신까지도 다 네. 굽혀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할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아니 뭐 저는 꼭 그렇게 너무 안타까울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당장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원내대표 되셨을 때도 비주류를 대변해서 나왔었고 네. 문재인 대표 체제를 견제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그걸 견제할 대상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빠진 것 뿐이고 네. 오히려 그렇더라도 김종인 대표 체제에서 지금 김종인 대표 체제가 나온 것도 네. 보더러운 인지작이 너무나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을 막겠다라고 나온 거고 예. 오히려 더 통합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정걸 원내대표가 차지할 몫이 분명히 있을 거고 네. 다만 현재로서는 자신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던 전체 당이 깨져버린 상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 힘이 빼지는 순간일 뿐이죠. 네. 저는 하실 몫이 분듯이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알겠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여당 상황도 좀 살펴볼게요. 그 최경환 의원이 어제 좀 대구를 찾았잖아요. 네. 새누리당 그 예비 후보들 굉장히 그 지지하면서 물갈이론을 지원했는데요. 최경환 의원의 목소리를 먼저 좀 잠깐 듣고 좀 대담을 좀 이어가 볼까요? 최경환 의원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대구 경북 의원들 뭘 했냐 이거요. 정신없는 복지는 허구닥하고 뒷다리 잡았잖아요. 도와주기는 그냥 뒷다리를 걸거나 뒤에서 비아냥거리거나 그거 말고 한 일이 어딨냐 이거요. 대통령이 지금 발목이 잡히는 정도가 아니라 발목이 부러질 정도라 지금. 하도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나 나 좀 도와달라. 네, 최경환 의원 굉장히 좀 격앙돼 있네요. 네. 근데 뭐 정치권에서 개파 갈등이 시작이 되면은 네. 뭐 거짓과 진실, 명분과 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네. 그야말로 이제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아마 최경환 의원 말씀 가운데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여러 가지 뒤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은 상당히 설득력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설득력이 없는 부분도 있고요. 예. 뭐 예를 들면은 뭐 어쨌든 뭐 TK 지역은 새누리당 깃발을 꼽으면 되는 곳 아닙니까? 예. 이렇게 국회를 보내줬는데 그렇다면은 그러면 대통령을 지지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 네. 이런 부분은 아마 새누리당 지지층 입장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죠. 예. 특히나 이런 표현도 했는데 야당이 대선 불복을 하고 있을 때 강원도 춘천 지역의 의원들은 온몸으로 막았다. 아마 뭐 김진태 의원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고 있을 때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느냐 TK 지역의 의원들은 이거는 어쨌든 사실관계는 맞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꼭 TK 지역에 있는 새누리당 의원뿐 아니라 새누리당의 고질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념이나 그런 것들로 결집된 게 아니라 집권 여당이라는 이해관계로 결집된 세력이다 보니까 몸싸움을 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투쟁적인 성격이 없는 것이 꼭 TK만이 아니라 새누리당 전체의 그런 특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네네. 자 그리고 이게 과연 TK에만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건 또 하나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나올 수 있는 거는 저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집중적인 공격을 했는데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TK 지역의 새누리당 지지층도 뭐 대통령을 지지해줘야 된다는 여론과 함께 유승민을 차기에 새로운 지도자로서 또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복합적으로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최경환 의원의 저 발언들은 TK 지역에서 상당한 파문을 일으키겠습니다만 예. 앞으로 어떤 식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낼지는 네. 이거는 그야말로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유승민 의원을 새로운 대안으로 내세우기 위한 전략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아니 새누리당 지지층이나 TK 지역의 예. 또 민심이라는 아, 것이 민심이라는 두 거. 가지 상반된 예, 감정과 예, 예. 또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예예. 네, 그런데 최경환 의원이 다보스 포럼 갔다 오면서 굉장히 강성이 돼갖고 돌아온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총리할 때도 그랬고 네. 또 저는 의원할 때도 저렇게 강한 면을 보인 적이 별로 없는 것 예. 같아요. 그런데 선거사무소 개소식 가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작심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네, 네. 보는데 그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본인은 처음에 뭐 경제부총리 그만둘 때 난 평의원이다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목소리의 톤이나 예. 어떤 활동에 있어서 보면 김무성 대표를 능가하는 네, 네. 그런 아주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대구에 초점을 두고 대구 TK 의원들에서 굉장히 비난을 했고 네. 특히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직접적인 발언을 하는 걸 보면 뭔가 생각하는 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뭐 과연 대통령에서 무엇을 했냐고 TK 국회의원들한테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물론 어떠한 총선을 놔두고 공천권 싸움에서 네. 어떤 친박의 어떤 결집과 그다음에 공천에서 유리한 뭐 그리고 또 국민들한테 어떤 민심 얻기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TK 대통령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작심하고 TK에 가서 TK 국회의원을 공격하는 것은 뭔가 의도성이 좀 있다고 예, 보입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 적어도 친박 쪽에서는 TK 쪽에서는 적어도 친박 의원들이 반드시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최경환 의원이 적어도 다음에 새누리당 대표를 해야겠다는 그런 의도성이 좀 있지 않나 네. 그런 모습들이 요즘 활동하는 거 보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보면은 뭐 박 대통령 대신 총대 맨날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뭐 굉장히 그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잖아요. 뭐 아주 작심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진박이 워낙 안 뜨다 보니까 요즘 새 타령을 좀 빗댄 박타령이 나와가지고 진박이 조롱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네네. 어쨌든 최경환 의원으로서는 진박을 띄워야겠다. 예. 그런데 그 띄우는 전략 가지고는 지금 안 되게 생겼으니까 예. 그것이 진박 띄우기가 역효과를 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현역 의원 말하자면 현역 의원을 공격하는 쪽으로 비판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 전환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본인이 그 전략이 잘못됐다. 현역 의원을 물갈이를 하고 진박을 띄워야 하는데 진박을 먼저 띄우다 보니까 이 피로 현상이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어쨌든 전략 변경 차원에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개소식에 가면은 뭐 자기 당 여러 후보들이 나오니까 덕담을 하는 것이지 예. 자기 당 의원들을 그렇게 막 공격하는 경우는 난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당 그러니까요. 같은 소속 의원들 아닙니까? 예, 예. 그 의원들을 지금 그것도 유승민 뭐 대표를 아니 전 원내대표를 네. 비롯해서 뭐 그쪽의 의원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네, 뭐 네. 했느냐 말이야. 초선이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가서 표 찍어주고 그런 것이지 뭐 머리 찢고 다니는 게 뭐 하는 겁니까? 그건 네, 네. 제대로 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어쨌든 최경환 의원으로서는 지금 큰 리스크를 걸고 안고 경우에 가는 따른 거죠. 큰 뭐 기회도 되지만 만약에 최경환 의원이 저렇게 지금 작심 발언을 하면서 올인을 하고 있는데 예. 다글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진박이 뜨지를 않았다. 네. 그럼 최경환 의원은 리스크가 큽니다. 가버리는 거예요. 예. 만약에 저렇게 열심히 지원했더니 진박들이 다 경선에서 이겼다 하면 네. 최경환 의원이 뭐 힘을 다른 받겠지만요. 데는 자체하라도 역시 최경환이야 하겠기 때문에 상당한 지금 리스크를 걸머쥐고 뛰고 있는데 결국은 네. 이번 총선뿐만 아니라 최경환 의원은 7월 전대까지를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네, 본인은 네. 당대표를 지금 나오리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고 예, 예. 경우에 따라서는 유승민 의원이 당선되면 또 당대표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비박에서는 유승민 카드 외에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네, 그럼 네. 경우에 따라서는 TK 맹주 또 7월 당대표를 놓고 유승민 의원과 건곤일적의 싸움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천초전을 한다는 자세로 지금 올인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그럼에도 지금 저런 상황일 때는 분명히 그 동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그렇죠.
야당처럼 쪼개지지만 않았지 마찬가지 약간 개파 간의 갈등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한 10시쯤에 예. 유승민 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나머지 분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먼저 했는데 유승민 의원은 안 하고 있어서 어떻게 된 거냐 했는데 오늘 아침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예. 본인의 SNS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나왔는데 예. 지금 저렇게까지 맹공을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승민 의원은 오늘 아침에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네. 그냥 결과는 대구 시민들, 동구 주민들이 보여줄 것이다라고 예, 예. 하면서 본인이 지난번 원내대표 되고 나서 국회에서 연설했을 때 이용했던 그 헌법 조항 있지 않습니까? 네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이거를 본인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만을 깨닫고 있다라고 네. 하면서 그 말씀만 딱 하셨거든요. 네네. 그걸 보면 이제 전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공격을 막 해대는 쪽과 그게 아니라 대구의 이쪽이 시민들의 마음을 얻겠다는 쪽이 나오고 네네. 최경환 의원이 입으신 저 잠바가요. 3년 전 박근혜 대통령 그 네네. 선거 당시에 나왔다는 거예요. 예. 저 잠바를 입고 나서 저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까 좀 전에 이제 말씀도 하셨지만 차기 대권 주자급으로 본인을 올려놓고 문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유승민 의원도 같이 그게 올라서 버린 거예요. 지금 아하, 예. TK 대구에서 예, 예. 차기 대선 후보 지금 싸움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저 잠바가 또 그런 메시지가 네, 있었군요.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지금 네. 내가 넥스트 박근혜고 네네. 그다음에 유승민은 자연스럽게 그거 올라서 버린 거예요. 네네. 유승민 의원이 저는 저기에서 맞공격을 하지 않고 그냥 정말 시민들의 판단에 나서겠다고 맡긴 게 오히려 네. 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유승민 의원을 더 키워주고 계신 거예요. 네네. 뭐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은데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도요. 좀 뭐 여러 가지 뒤에 내용을 조금 더 듣다 보니까 뭐 의도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어제 저녁에 그 세결집하는 듯한 모양새가 좀 만들어졌단 그렇죠. 말이죠. 지금 그 상황에서 좀 김무성 대표가 전에 없이 어쨌든 배짱과 좀 뚝심을 보인다 네. 이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뭐 칼자루 뽑은 거 아니냐 이제 네, 이런 네. 표현도 나오고 있고요. 뭐 네. 비박계 의원들 한 50여 명하고 같이 뭐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 예, 예.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발언들 뭐 권력자 발언이라든가 네. 또 실력자라고 최경환 의원을 지칭하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네. 일회성으로 나온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예, 예. 이런 회동이 모여졌다는 것 자체가 네, 아마도 이런 개파 간의 싸움이 뭐 상상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충분히 추리를 할 수가 있고요. 예. 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이런 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인데 예, 예. 당과 청 간의 이런 소통은 지금 사실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친박 계열들은 각자 이제 개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과는 전면전을 벌이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칼을 뽑았다가 다시 한번 집어넣기도 하고요. 힘 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공천권이라는 것이 차기 권력을 둘러싼 피할 수 없는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이번에 친박계가 많이 되느냐 아니면 비박계가 많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음번 당 대표가 결정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가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김무성 대표의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각을 세우게 되면 콘크리트 지지층이 떠나가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는 걸 지금까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수하고 가는 사활적 거죠.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이번 총선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 예. 그런 면에서 힘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네. 싸우긴 싸우되 약간 수그러들 땐 수그러들고 아마 이 힘 조절이 앞으로도 조금 더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무대형 하는 게 꼬리 내리지는 않고 무대형으로 그냥 가는 것도 아마 그런 거겠죠. 그 이제까지 이제 친박 측에서 이제 김무성 대표를 계속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친박 쪽은 뭐 굉장히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네. 뭐 서청원 대표도 있었고 뭐 최경환도 있고 있었는데 네. 사실 그러한 김무성 대표를 옹호하는 비박계 의원들이 거의 언론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 기껏 있어봤자 뭐 김성태 의원,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 정도밖에는 없었는데 네. 지금 지난번에 이제 권력자 발언 같은 것은 지금 어제 그 비박계 의원들 모임과 좀 일련의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권력자라고 얘기를 그렇게 강하게 했던 것은 이전까지 본인이 참아왔고 어떻게 보면 뭔 말을 했을 때 공개에 들으면 꼴을 내렸거든요. 예. 근데 그 권력자라는 발언 이후로는 김무성 대표가 꿋꿋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박계 의원 모임 자체에 대해서도 뭐 친박계에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예. 이건 뭐 그냥 당대표 물론 있을 수 있는 모임이긴 하지만 저 모임 자체를 주선한 사람이
비서실장인 김학용 의원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 본다면 김무성 대표의 의중이 충분히 반영된다고 보고요. 이제까지는 이제 김무성 대표가 굉장히 공격받고 소극적인 자세로 있었지만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굉장히 결정적인 것들을 결정할 때가 됐기 때문에 예. 이제부터 슬슬 시동을 거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네. 향후에 있어서 이제까지 어떤 수세적인 측면에서 약간은 그래도 네. 굉장히 적극적이며 공격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이제 뭐 당 대표들 얘기하면서 좀 큰 그림을 그려봤는데 좀 뭐 어제 주말 사이 좀 재밌는 일도 좀 있어서 살펴보면 출마 선언 강용석 전 의원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해요. 출마 선언하려다가 팩스로 입당 원서를 좀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굉장히 그 오늘 뭐 새누리당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좀 한번 좀 전망해 볼까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저 탈당하시게 된 배경이 탈당이 네네. 아니라 이제 당시 이제 당에서 제명이 제명을 됐었죠. 당하셨잖아요. 근데 약간 부적절한 발언들도 있었고 예. 그 이후에 그거를 이제 다시 받아들이려면 그걸 예. 넘을 만한 어떤 전기를 만들어야지 그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재판 과정에서는 뭐 무죄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현재 지금도 소송 계속 중이시기도 하고 예. 본인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마를 하겠다는 얘기를 먼저 했었잖아요. 당사에서 기자회견 네. 하겠다면서. 그 바람에 새누리당에서는 아니 당원도 아닌 당사에서 무슨 기자회견 하냐. 문 앞에 그래서 쫓겨났죠. 문 앞에 쫓겨났고 그래서 국회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네, 새누리당 네. 입장에서는 곤혹스럽죠. 이게 제명된 의원을 받아들인 건 상식적으로 그분이 조용히 있었고 뭔가 그 사이에 반성하는 모습도 보여줬을 때 회의를 열어서 아 이제는 시간이 됐으니까 복귀시킵시다가 되는데 네. 계속해서 시끄러우는데 또 받아들이게 되면 새누리당 입장에서 글쎄요 어떤 이익이 있다고 판단할지는 저도 참 약간 좀 의문입니다. 강현숙 변호사는 어제 새누리당의 당사에서 기자회견 하려다가 못했잖아요. 네네. 이건 정치에서 엄청난 본인의 체면을 구긴 겁니다. 네네. 그래 어쩔 수 없이 그 국회 정론관 가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강윤수 의원이 워낙 자신 있게 나는 저번 용산 가서 출마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될 텐데 하면서도 뒤에 뭐가 있나? 대체 용산을 찝는 이유도 궁금해요, 사실은. 본인이 뭐 그 군대 생활을 거기서 했다고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 거기서 학교를 다녔다는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거기 그래서 명분이군요. 네. 우리 국민들이나 뭐 시청자들 볼 때는 뒤에 뭐 새누리당에서 누가 밀어주는 사람이 있는갑다 이제 그런 예.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도 기자회견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최고위원회에서 복당을 시키겠다고 하면 자기 심사위원회 그런 게 필요가 없다. 예. 그래서 서울시당에서 나를 복당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네. 건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인터넷 보니까요. 네. 그 용산의 현역 의원이 진영 의원이거든요. 네네. 진영 의원 자체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대척점에 있어서 친박들이 예.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강윤석 의원이 친박의 도움을 받아서 출마하려고 하는갑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오늘 그 인터넷 보니까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가 강윤석 씨 얘기를 하니까 기자가 이게 가입표를 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강용석 의원이 자가발전인지 네. 아니면 정말 네. 어떤 친박주의나 아니면 새누리당 내에서 어떤 실력자가 네. 그거 한번 출마해보라고 해서 그런지 예. 그게 굉장히 의문이 생기는 건데 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이 난다고 하니까 강윤석 의원 말에 의하면 네. 오늘 최고위원회 결정을 지켜보면 네. 강윤석 의원이 진실로 말한 것인지 네. 그렇지 않은 것인지 아마 드러날 것 같습니다. 선거 본격화되면서 이색 출마가 계속 있다고 있는데 김부선 씨 얘기도 좀 한번 해볼까요? 김부선 의원 남방 열사로 꼽혔었는데 김부선 의원 김부선 씨죠? 김부선 씨죠? 네. 그건 지금 이제 됐습니다. 무소속 탈당에서 탈당에서 최재천 의원 지역구에서 나오신 그렇죠. 거 SNS를 통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 도저히 못하겠다. 정말 대한민국에 섹시하고 건강한 정당을 만들어서 정당 이름 앞에 섹시하다는 이름 붙은 것도 그렇게 처음인 것 처음이죠. 그래서 네네. 아파트 관리비 해가지고 계속해서 싸웠으니까 예. 반값 관리비를 이제 들고 나오셨어요. 네네. 근데 저는 아주 희화한다기보다 김부선 씨를 떠나서 이런 얘기 정도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오죽 우리 의원들이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문제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슈들을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았고 예. 목소리를 대변해주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해결해주지도 않다 보니까 예. 김부선 씨 같은 경우는 뭐 저분에 대해서 좋고 싫고를 떠나서 그렇게 국민들의 어떤 제도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걸 개인이 계속해서 들고 나서 싸웠잖아요. 예. 그런 이미지라도 최소한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죽하면 저분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우리나라 상황이 됐을까. 그런 점에서 보면 김부선 씨 개인의 어떤 출마 여부를 떠나서 우리 정치권이 또 하나의 반성해야 될 저는 이거 그냥 예. 웃기기만 봐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김부선 씨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예.
사실은 이런 관리비 문제라든가 이런 난방비 이것에 대해서는 김부선 씨의 역할이라는 게 국회의원 몇 사람 하는 것보다 나은 역할을 했어요. 예. 제가 동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신 아파트에서요? 예, 아파트에서. 예. 그래서 김부선 씨 이후로 네네. 그런 관리비 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예. 고쳐져 갖고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됐습니다. 네. 과거에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아파트 관련 입찰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네네. 거의 수의 계약 형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300만 원 이상은 다 공개 입찰을 하도록 만들었고 네네. 본인은 뭐 이렇게 장난으로 올렸는데 너무 네. 호응이 좋아서 지금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네. 그런데 우선 공약도 보면은 예. 정치인들 맨날 민생 하는데 저분이야말로 민생 공약 내놓고 생활 밀착 공약을 내놨어요. 예. 그리고 과거에도 뭐 연예인이라든가 또 뭐 유명 그런 분들이 정치를 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분들이 예. 꼭 얼만큼 과연 정치에 들어와서 열심히 했고 그 성과를 내느냐는 별개로 하더라도 지금 예. 뭐 김을동 의원 같은 경우도 다 배우 출신들 아닙니까? 예. 뭐 과거에도 홍성호 의원도 한 3번 했고 이대호 의원은 4선인가 하고 성남시장까지 다 하신 분들이 예. 많아요. 오히려 지금 무슨 김연아를 데려오겠다 뭐 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훨씬 낫죠. 네. 그런 사람들이 무슨 물론 내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얼마 전에 김무성 대표가 야당에서 그 영입하니까 그 사람들은 꼬꼬지해서 그 뿌리가 없으니까 금방 시들어버린다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네. 지금 반짝 그런 그 어떤 효과를 노려서 김연아 선수를 네, 국회의원으로 영입을 비례대표로 하겠다. 네. 모셔오겠다 한다든지 또 뭐 조의원 뭐 또 무슨 어몽길 씨까지 지금 네. 이렇게 막 나오는데 네. 그런 행태보다는 훨씬 저분이 더 국회에 나가면 역할을 많이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고기수는 혹시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거기는 혹시 동대표라서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예. 네네. 너무 뭐 꼭 배우가 뭐 하겠다고 뭐 희화해 갖고 그렇게 생각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볼 뿐만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거고. 김부선 씨 처음에 SNS 보면 말이죠. 네. 본인이 뭐 출마할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그 내용 중에 지금 등록을 해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 늦지 않았나요? 네네. 이런 식으로 SNS를 한 거 보면 네. 그냥 재밌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 판이 거죠, 커져버린 사람들이. 거군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현재 정치인들의 어떤 자질이랄지 그런 네.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봐요. 예, 김부선 예. 씨가 출마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예. 그래서 현재 어떤 19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다 올잖아요. 예. 뭐 선거구 획정도 아직도 안 된 상태고 또 한계가 없는데 사실 국회의원 한 명, 특히 초선이 갔을 때 무슨 일을 했냐는 걸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국민과 밀접한 어떤 행위를 했냐는 거죠. 예, 그런데 예. 뭐 제가 볼 때는 김부선 씨가 네. 뭐 출마를 안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네네. 적어도 김부선 씨가 뭐 비례대표로 가든 뭐 국회에 들어가면 적어도 아파트의 난방비랄지 관리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투명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김부선 씨의 그 SNS 지금 비례대표 여성들 주로 들어오는데요. 예. 전부 관료 출신이든가 교수 출신들이에요. 예, 그 분들 와서 별로 한 게 없어요. 네. 정말 국민들한테 네. 실생활에 필요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뭐 한 게 없어요. 네네. 그런 면에서는 정말 이제 정치도 실제로돼야지. 지금 뭐 네네. 김부선 씨 사건도 뭐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면도 있지만 우리 기성 정치가 뭐 말씀하신 대로 워낙 불신을 받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국민들이 내친들이 그렇게 적극적인 호응이 나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권 흐름 짚어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